네. 네. 자, 루테인 뭐 노래 좋은 건 다 아시니까요. 네. 뭐 굳이 뭐 설명 더 드리지 그러니까. 않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아마 연말까지는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미 아주 대선 이야기. 바빠지실 분이죠. 이분. 예, 오늘 아주 상세하게 풀어주실 한국외대 LD 학부의 김진아 교수님 모십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아침 라이브에 처음이시죠? 네. 네. 어떻게 근데 벌써 교수님이 되셨을까? 네? 왜? 아니, 교수님 두 번째셔. 그러니까 딴 데서도 하셨어? 진짜요? 그럼. 한국외대 전에. 네. 그래요. 그러시죠? 그때는 겸임 연구- 교수였어요. 경- 연대. 어쨌든. 와, 뭐 한 19살에 되신 교수예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 그러지 말고. 빨리 시간 없어. 빨리 들어가. 자, 미국 대선 후보 그 TV 토론 당연히 보셨겠죠? 네, 그렇죠. 예. 어떻게 그거 보시고는 이제 대체로 많은 분들이나 언론에서 이제 바이든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봤어요. 그래서 토론 저도요. 전 네. 그랬어요. 미국에 계셨었어요 네. 그때? 근데 전 이제 토론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평들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보도들 보면은 조금 뉘앙스가 계속 바뀌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토론 전까지만 해도 적어도 4년 전의 그 모습만 더 보여주면 된다. 그래서 네. 기대치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근데 네. 그 기대치도 못 미치는 결과. 너무 못 미쳤죠. 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거짓말 이런 것들을 노세함으로 그냥 이미지를 다 덮을 정도로 굉장히 충격이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여러 가지 논평들을 나오는 걸 보면은 민주당이 어느 정도 좀 정비를 했다. 전열을 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뭔가 그 데미지 컨트롤에 들어갔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논평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1차 토론 자체가 역사상으로 가장 빠른 토론이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그럼 왜 이렇게 빨리 했을까요? 원래는 뭐 한 7월, 8월? 전당대회가 7, 원래 8월에 9월 있기 때문에 때 9월 정도에 보통 이게 하는 게 바이든 쪽에서 맞는데 요구해서 빨리 한 거 아니에요? 원래?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전략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예상하기로 조금 못해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좀 만회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조금 일찍 잡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 자체가 아무리 첫 번째 토론 못해도 계속 간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서 그 전략을 세웠다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바이든 측에서는 뭔가 사태 압박이 들어와도 아직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는 게 좀 가능성이 또 높아 보이고요. 사실 이 망한 토론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한 건 이제 망한 건데 그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민주당이 이 앞으로의 4년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노세함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어쨌든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카드로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 번 뭐 인터뷰든지 토론회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개최를 하면서 만회는 되긴 하겠지만 여전히 그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료는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이 좀 분위기가 영 안 좋았잖아요. 뭐 여론조사 같은 데서도 막 뒤지는 것도 나오고 뭐 이러니까. 격차가 더 벌어지고. 아니 그 토론 전에도. 네, 그래서 그거 한번 내가 분위기 전환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한번 뭐 무슨 노회 뭐 이런 얘기 많은데 내가 한번 불식시키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일찍 잡은 것 같아. 토론. 그죠. 뒤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먼저 뭘 하려고 하겠지.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오히려 자충수가 돼갖고. 근데 그 결국은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정말 드세면 뭐 당연히 그 바이든이 결정하는 거지만 바이든도 정치인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을까. 근데 아주 현실적인 걸림돌들이 있어요. 후보 교체, 돈 문제 등등을 포함해서. 그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은 글쎄요 바이든 지지자들도 상당히 결집하는 거를 또 볼 수가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결집을 해요? 네, 그 한나의 예시가 이제 토론 이후에 또 모금 행사를 또 했어요. 그러더니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모였고 그리고 이때 토론 이후에? 네, 그리고 기부를 한 사람은 이제 처음으로 기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막 몰려든 거죠.
그래서 뭔가 동료가 생기니까 이걸 좀 막아보려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상하원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떻게 포지셔닝을 취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다음날 나와서 우리는 바이든 지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네, 원내대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원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이게 격전지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하원 의원들이 조금 동요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막 했었는데 일단 그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그룹 중에 하나가 흑인 코커스거든요. 근데 흑인 코커스에서 굉장히 빨리빠르게 예, 적극적으로 우린 지지한다라고 성명을 내보내면서 좀 잠재웠어요. 일단 하원은. 근데 상원 같은 경우에는 마크 워너 뭐 주지사 상원의원을 포함을 해가지고 몇 명이 조금 움직이는 듯 하다가 아직까지는 조직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규정상 후보 교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규정에 보면은 일단 세 가지 조건이 맞춰져야지 교체가 되는데 첫 번째는 상황이고 네. 그 다음은 자발적인 사태고 세 번째는 장애가 물리적으로 발생을 해서 더 이상 세 가지는 뭔데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장애가 있어서 벌써 그렇게 세 가지? 그렇게 세 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첫 번째, 세 번째도 아니다 치면은 결국엔 자발적인 사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나이가 뭐 물리적인 장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 정서하고 미국 사람 정서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우리는 70 넘으면 많이 집에 가셔 이런 정서가 있잖아요. 네. 미국 사람 그런 건 없어요. 예를 들면 20대도 되고 80대도 된다는 그 기본적인 깔린 게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덜 나이가 시리어스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85세 하원 의원이 나가서 많죠. 나는 훨씬 더 나이가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지지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이 자체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하나 이제 절차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예비 투표가 거의 완료가 됐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예비 투표 기간 동안에 바이든 대통령한테 표를 던진 사람은 그대로 다시 전당대회 때 표를 던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가 바뀌진 않고 그렇게 뭐 바뀌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규정을 바꿔야 되는데 자발이네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저 사태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네,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뭐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분명히 없기 때문에 표본란은 자발적으로 없다. 네, 사퇴를 해야 되는 그런 전당대회 상황이고 때. 네, 만약에 후보 교체를 하려고 하면은 좀 빨리 교체를 해야 돼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데 적어도 9월 전까지는 결판을 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전당대회 몇 주 이후부터는 해외 군인들도 많잖아요. 그 투표용지를 발송을 미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바이든 딱 적혀 있어요. 그리고 몇 개의 주, 뭐 미네소타나 사우스 다코타 같은 경우에는 9월 중순부터 사전 투표를 해요 또.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한테 투표한 11월에 사람들이 투표를 9월에 분명히 해요. 9월부터 발생하게 되는데 이 표들을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쨌든 그건 이제 선거인단 뽑는 거죠. 그 투표는 9월부터 뭐 시작될 수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국민 투표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선거인단이 이제 이제 배정이 측정이 되는 되는 거죠. 거고 예. 바이든에게 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럼 무조건 그 전에는 만약 교체를 하면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네, 그죠?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건데 이제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좀 자리를 용퇴를 해서. 물러나면서 물러나면서 이제 잠재적인 후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네. 사람들이 막 우후죽순은 나와서 경쟁을 하게 되면 민주당은 망해요. 추대를 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추대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일단 네. 자율적으로 투표를 하게끔 모든 사람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네거티브 안 하고 포지티브 캠페인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그런 뭐 후보들이 나와서 전당대회 때 현장에서 즉각 투표를 해서 뭐 바이든이든 클린턴이든 다 전직 대통령이 나와서 축하를 해주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된다라는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좀 해보겠다고 막 나선 사람이 있어요? 뭐 여러 잠재적인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나와서 내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 아직까지는 없죠? 없어.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분위기상 이렇게 혼돈 자체가 누구한테 득이 되느냐 결국에는 공화당한테 득이 되기 때문에 이 제로섬적인 관점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분열하면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커요. 네. 그리고 바이든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든이 좋아서 뭉쳤다
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반 트럼프 정석 때문에 뭉치는 거기 때문에 네. 선거 전략은 트럼프를 어쨌든 당선시키지 않으려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길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참 복잡한 일이죠. 그러니까 민주공화당 다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만 아니면 필승이고 트럼프만 아니면 필승인데 바이든 나오고 트럼프 아닌 젊은 무슨 리더가 나왔다 필승이거든 내가 볼 때. 아 트럼프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이기죠. 민주당의 젊은 후보 나오면 네. 와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두 어르신들이 붙게 될 확률이 지금은 90% 이상이죠. 지금 현 상태에서는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실수를 계속한다던가 아니면 건강상에 큰 문제가 발생을 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변수들은 앞으로 일어날지 좀 더 봐야 되는 아, 거죠. 이제 지금 이제 TV 토론 한번 했고 그 다음에 9월에 한번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끝이죠 아마. 네, 두 번으로 일단은 두 번으로 계획되어 합의했으니까. 있어요. 그럼 이제 9월까지는 지금 이제 7월 중순이니까 뭐 7월, 8월 해갖고 한 2달 정도는 일단 1차 토론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많이 뭐 네. 거론이 많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특별한 이벤트가 그 사이엔 없는 건가요? 그래서 전당대회 이후 이외에는 뭐 여러 이제 격전지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행사를 한다라는 거가 있죠. 그것들이 격전지라고 계속 하면 이제 스윙 스테이트나 뭐 이런 데들. 네, 경합주를 경합주들. 얘기를 합니다. 아. 이게 경합주에서 결국에는 결판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음. 전국 지지도가 아무리 높아도 결국에는 경합주에서 못 이기면은 선거에서 지게 되는 네. 거고 지금은 너무나 양분화가 되어 있어서 어느 주가 민주당, 어느 주가 공화당 이게 딱 구분이 되는데 경합주만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트럼프 진영이 조금은 우세합니다. 최근 뭐 2, 3개월간 보면 한 2에서 8% 정도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좀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 조금 예외가 글쎄요 펜실베니아나 아니면 위스콘신 정도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데 과거에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표를 얻어갔었던 두 개의 아주 중대한 주가 또 애리조나랑 조지아인데 여기에서도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애리조나, 조지아. 네. 네.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아주 크게 선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애리조나하고 트럼프, 조지아는 네.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제가 보기에 경제적으로 애리조나 TSMC 공장 두 개를 굉장히 크게 짓는 데거든요. 애리조나. 바이든이 직접 갔어요 기공식 때. 아. 조지아는 또 한국계 기업들이 여기다 몰빵하는 데잖아요. 이게 그죠? 네. 그러니까 야 그런 것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겼던 데서 지금 뒤진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긴 해요. 네네네. 그럼 뭐 지금 민주당은 무슨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뭐 바이든으로 간다. 오케이. 그럼 바이든으로 가되 어떻게 해서 트럼프를 뒤집겠다. 뭐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글쎄요, 앞으로의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죠. 일단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좀 투명성 있게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 이제 그 개인적인 정보이기는 하지만 건강 상태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계속 이제 투명하게 공개해라라는 요구를 굉장히 공화당이? 많이 하고 민주당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양자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조금 더 많이 부각시키겠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토론회 때 바이든 대통령이 했어야 됐는데 못했던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범죄자다라는 부분을 중반이 될 때까지도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회를 조금 놓쳤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할 것이다라는 거고, 민주당 차원에서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바로 낙태 이슈이거든요. 이 문제는 주 단위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소송 들어가고 계속 결정 이제 해야 되고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낙태 이슈를 통해서 뭐 여성들의 어떤 표를 결집시킨다 이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네. 낙태를 허용해주는 민주당의 스탠스. 그러니까 처벌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연방대법원에서 결정이 났던 거죠, 그게. 연방대법원에서는 각 주에서 알아서 결정을 해라.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각 주에서 그러면 몇 주 단위를 가지고서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싸우고 있거든요. 몇 주까지를 낙태 가능한 네. 주수로 볼 건가? 뭐 예를 들면 8주든 12주든 뭐 이런 걸 이제 정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한국 분들은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야 경제가 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미국 경제를 제일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뭐 미국 경제가 조금 슬로우 다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 경제가 전 세계에서 제일 강건하고 미국의 나스닥하고 S&P가 제일 좋고 그렇잖아요. 물가가 올라서 야, 저 정도 경제 성적표면은 바이든이 잘한 것 같은데 우리 입장이나 다른 나라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되나요? 미국 내에서는 그렇지는 않은 그러니까. 거죠. 네.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렇죠? 실업률도 최저고 인플레이션도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잡히고 있고. 예,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바이든 대통령이 치고 나가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을 민주당 내에서 그래서 하는 거죠. 예. 바이든이라서. 네, 바이든 대통령 자체가 호감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 좋은 지표에도 불구하고 그 덕을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적으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측은 계속 이제 성과들을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실제적인 지표하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지표하고는 분명히 격차가 있다라는 그런 체감 분석을 지표와? 할 수밖에 없는 것 인플레 같아요. 같은 게 뭐 제일 좀 국민들 입장에서 화난 뭐 그러니까 포인트겠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저기 바이든은 민주당은 사실 저소득층, 유색, 흑인, 히스패닉 뭐 이런 지지가 강하죠. 대부분 강한데 네. 이게 경제 지표는 좋은데 부자만 좋은 거야. 아직 현재 기업들도 보면 뭐 예를 들면 아마존이다, 뭐 애플이다, 엔비디아다 이런 제일 잘 나가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고소득자거든. 그 기업들만 좋고 나머지 다오에 있는 막 그 육체 노동하는 그런 기업은 죽쓰고 있잖아. 그리고 고금리니까 어쨌든 성장률이나 이런 것보다도 금리가 고금리니까 네. 서민들은 고통받고 그죠? 모기지가 뭐 7%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지표나 주가하고는 미국의 대부분의 서민들이 느끼는 건 전혀 판이하다. 아까 그 이자율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민주당에서 중요한 또 투표층이 뭐냐면은 젊은 층이거든요. 근데 이 학자금 모기지 이 대출금 금리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그거를 갚는데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히 가자지구 문제, 중동 문제에 대해서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반이스라엘. 네, 반이스라엘 그런 시위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또 지금 현 정부의 대중동 정책에 대해서 별로 의견이 좋지 않아요. 그런 트럼프가 부분들이 더 친이스라엘 영향이 크죠. 아닌가요? 네? 사위도 유태인이고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수도 지정해주고. 아마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면은 더욱더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겠지. 과거에 뭐를 했는지 잊어버려.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정책에 일단은 화살을 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 대학생들도 좀. 하여튼 게 젊은 층은 그 중동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조금 이제 뭐 30, 40대, 50대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하여튼 현재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 이거에 이제 굉장히 불만이 많고 현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이제 그 정도로 좀 정리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러면 이거 지금 뭐 당장 바꿀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인플레가 이렇게 높은데 갑자기 뭐 한 두어 달 사이에 인플레를 낮춘다. 이건 뭐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저 중동 바이든 얘기 잘 듣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럼 뭐 바이든은 딱히 이들의 민심을 돌릴 만한 마땅한 게 없네요, 그죠? 일단 할 수 있는 거라면 중국 가는 거지 뭐. 중국 가고 그다음에 트럼프 저 사람 저 사법 리스크 큰 사람이다, 저 잘못하면 감옥 가야 된다 이 얘기 나 정신 하는 거. 똑바로다 지금 뭐 그런 거 계속 하는 뭐 거죠. 그 정도 캠페인 말고는 기대할 게 별로 그거 없겠네요. 예. 이외에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라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이 이제 마가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그룹이 굉장히 레디컬한 그런 발언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공화당 쪽에서도 마가 법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재임이 시작이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들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마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앞으로 2024년 대선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것을 인정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먼저 받고 충성도를 검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으면은 거부하겠다라는 그런 대답을 하면서 리트머스 테스트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룹들이 어느 이제 주류 세력이 되게 되면은 미국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민자 정책도 되게 중요한 이슈 아니에요? 이 두 사람. 이민자 정책을 네. 가지고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공방이 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초당적인 이민 법안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아직까지 결판은 안 났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국경을 조금 더 이게 장벽을 강한다라기보다는 통제를 조금 더 이제 완결하게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선별해서 정말 불법적으로 이민 온 사람들을 좀 더 선별을 잘 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한다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트럼프 측에서는 일단은 불법 이민자들 발견되면 다 내보낸다. 그리고 장벽들 뭐 제대로 이제 설비 못했던 거 전부 다 이제 철벽을 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또 이번 토론회에서도 문제가 됐었던 게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었어야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 문제를 그렇게 제대로 이제 방어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민 문제는 계속적으로 이제 쟁점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차별적인 정책이 이민 정책 같은 데서 나와줘야 되는데 별로 차별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차별적이지 않다는 건 트럼프가 유리하다는 거지. 야, 우리는 이민을 받아야 된다. 아, 우리는 이민의 나라다. 이민자들이 와야 우리 경제가 산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이나 바이든에서 안 하잖아요. 전반적으로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의 일자리를 지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중산층들의 어떠한 부의 그런 창출 이런 것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데서는 동일해요. 입장은 동일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갈린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측의 여러 가지 이제 차별적인 그런 이민 정책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자들의 후손 여기서 미국에서는 일단 애를 낳으면은 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데 이 불법적인 이민자가 애를 낳으면은 이건 인정 안 한다라는 부분은 조금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불법 이민자가 혼자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끼리 같이 오는데 굉장히 강압적으로 애들을 이제 따로 떼어내 가지고 수용을 하는 그런 인권의 여러 가지 문제 같은 소지가 있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취하려고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민주당의 입장과는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트럼프는 어쨌든 굉장히 강한 반이민 정책. 그거는 저도 약간 김부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 게 두 정책에 큰 차이가 없는데 트럼프는 강하게 얘기를 해. 사람들 귀에는 훨씬 더 이게 잘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슈 파이팅에서 밀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 이제 그거는 내 생각이 이거냐 저거냐 저는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이든 희생양이라고 생각해요. 누구의? 오바마의. 트럼프가 오바마 제일 싫어하거든. 그 아까 그런 것도 거기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미국 사람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거든.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란. 오바마가 현직에 있을 때 트럼프를 엄청 면박을 주고 여하튼 굉장히 모멸감을 준 이벤트들이 있었거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사실은 백인자 정통. 근데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이민자 정책을 오바마 보면서 아마 굉장히 저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 아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좀 당하고 있다. 당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런 느낌? 예. 그래서 미국의 하여튼 이민자 정책은 전체적으로는 좀 미국 현재 국민들의 이익을 더 대변하는 방식으로 양당이 비슷하게 가는데 공화당이 조금 더 세게 그래서 이민자를 좀 더 강하게 좀 뭐 막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요거 이슈에서는 아마 그냥 공화당이 조금 더 유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하신다는 거고. 만약에 교체가 현실화된다. 그러면 민주당이 승산이 있어요? 교체되면? 가장 지금보다? 우선적으로 언급되는 게 해리스 부통령인데요. 교체를 이제 하기 위해서 내가 사퇴를 한다라고 해도 지명을 해서 이 사람 이제 뽑아주세요는 안 돼요. 일단 자유 경쟁으로 일단은 가야 되는 것이고 해리스 부통령의 장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지금까지 캠프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돈이며 인력이며 계속 이것을 잘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은 분명히 좋은 것 같은데 지난 양자 대결 가상으로 했던 거지만 보면은요. 한 번도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이긴 적이 없습니다.
최근 한 3개월 정도도 한 3% 정도를 계속 별로 존재감이 졌었거든요.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 정부는 어쨌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음. 우리가 같은 배를 탄 두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런 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아마 해리스 부통령의 또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흑인 코커스의 지지를 엄청 받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좋기는 한데 그런 여러 지지층들을 생각을 했을 때 과연 백인이 나오는 것이 좋을까라는 그런 질문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미 이제 분열이 되어 있는 민주당인데 거기서 이제 흑인 세력까지도 떠나가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백인 주지사 중에서 뭐 개빈 뉴섬이라든지 아니면 그레찬 휘트모어 같은 그런 주지사들은 완전 백인이고 굉장히 명망이 있는 사람인데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나와서 일단 백지 상태에서 다 선거 운동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선거 운동이 너무 격화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도 민주당의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셸 오바마가 대안이 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미셸 오바마가 본의 아니게 이게 네. 소환이 돼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로이터 입소스 양자 대결에서 아무래도 좀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유일하게 미셸 오바마가 민주당 인원 중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좀 우세한 것으로 크게 일단은 이기던데? 나왔거든요. 39대 50 정도면 크게 크게 이긴 거죠. 근데 똑같은 이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트럼프 이게 대결도 동점이었어 사실. 그래서 이때 이 로이터 결과만 봐서는 그래도 바이든이 아직까지는 건재하다라고 또 해석할 수 있는 아니, 측면도 있기 바이든 때문에 트럼프에서 5대 5였다면서요. 네. 근데 미셸이랑 트럼프 하면 51대 39. 훨씬 더 앞선다면서요. 그러면 근데 본인이 일단은 할 생각이 없고 할 생각이 없다라고 네. 선을 일단은 긋고 있고 오바마 사무실에서 이제 지난 3월에 이미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대선에 관여할 관심이 생각이 없다. 전혀 없다. 그래서 네. 이제 바이든 정부를 지지한다라고 일단 이미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여성이 대통령이 되기는 너무나 힘들 거예요. 왜 그렇죠? 전 그게 제일 궁금해요. 가장 민주주의 국가라는 미국에서 200년 동안 여자 대통령이 한 명이 안 나왔어요. 필리핀에도 나오고 한국에도 나오고 이른바 미얀마에도 나오고 파키스탄도 나왔는데. 미국 이제 대통령 선거가 1789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근데 여성이 참정권을 받은 게 1920년대요.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투쟁을 해서 얻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남성 중심, 그리고 또 백인 문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에는 글쎄요 유색 인종이면서 여성 후보자가 나왔을 때 지금 당장에는 호감도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아마 첫 양자 대결 가상 시나리오를 돌려보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하지만 만약에 트럼프 측에서 또 이미지를 깎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세를 펼치게 되면은 아마 이 점수는 조금씩 변하지 네네네.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셸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지금 이제 이미지가 좋은 거지. 막상 또 이제 정치 본선 등판해갖고 아마 하다 보면 그게 되겠어요, 그게? 아니 나는 기대를 하는데 왜냐하면 바이든이 막 총명하고 바이든이 막 역량이 좋아가지고 지금 외교 정책이나 경제 정책을 하나 미국이 시스템으로 움직이니까 사실은 이미지로 미국의 가져갈 수 있다? 상징이고 또 그런 어떤 포용력과 어떤 상식 같은 것만 가지고 있다면 지금 바이든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나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오바마 미셸이 안 될까? 안 될 이유는 없다. 난 된다고 보는데. 미셸. 알겠습니다. 근데 그동안 뭐 보여준 게 뭐 없잖아요. 8년 동안 퍼스트레이드로서 잡음이 없었잖아요. 잡음도 없었고 또 잘했잖아요. 포스트레이지. 퍼스트레이드로서 미국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뭐 미국 걱정을 하는 이유는 미국 대선이 이제 우리에게 워낙 이제 큰 영향을 미칠 거고 네. 또 우리 투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또 이슈가 되니까 계속 이렇게 좀 살펴보는 거긴 한데요. 여튼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후보 교체도 어려운 상황, 바이든이 결정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상황. 그래서 대선까지 가게 되면 현재 스코어로 볼 때는 조금 어려운 그거에 맞는 우리 대비도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우리는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될. 그러니까 미국 정치 학자의 입장에서 그 많은 그 지면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학자들끼리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제 뭐 저녁을 드신다거나 사적으로 하죠. 대체적인 분위기는 뭡니까? 전문가의 입장에서 야 이번 거 보나 마나야 트럼프야 이런 거예요? 아니면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트럼프가 지금은 저렇게 부상하는 듯해도 결정적인 하자가 있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트럼프 안 될 거야. 어떤 게 강해요? 전문가들 사적인 만남을 글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할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제 양 당에 이제 속해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제 지지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대부분의 좀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반 트럼프 정서가 굉장히 강하죠. 강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을 예전에 지지를 했다가도 지금은 지지를 안 하겠다라는 사람들도 상당히 그래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극화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주당 주는 그대로 민주당 주고 공화당 주는 그대로 공화당 주고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네. 결국에는 경합주가 중요한데 이제 하나의 변수라고 한다면은 요즘 많이 얘기가 되는 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변수가 네. 계속 얘기가 되거든요. 공화당원의 한 40%가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한테 굉장히 호의적인데 민주당은 16% 왜냐하면 탈당을 했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아무튼 투표용지에 이름을 계속 지금 올려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대선 때 얼마나 많은 주에서 이제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려서 이제 표를 받을 것인가는 관건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경합주, 이 격전지 중 한두 군데라도 이름을 올린다라고 한다면은 이 판을 조금 흔들 수 있는 그런 세력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 표를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 대략적으로는 일단 공화당 표를 더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그게 이름을 올리면 바이든한테 유리해요? 그죠? 왜냐하면 표가 일단은 어느 표에 좀 더 이제 유리하게 가져가느냐인데 네. 공화당의 표를 훨씬 더 많이 가져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한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미대선 이야기는 계속 좀 나올 테니까요. 네. 우리 김기장 자주 교수님, 와주세요. 네,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도 얼른 인사드리고 또 오프닝 벨 라이브 네. 마이크 좀 넘겨드려야 되겠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